신화 속으로 떠나는 언어 여행. 아이작 아시모프 2장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티탄족 이야기 제2장 실패한 거인신들. 오늘 그 내용에서 티탄족인데 타이탄은 헬리오스 거인이고 그리스 신화의 티탄을 얘기하고 우라누스 하늘과 가이아 땅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한 사람 또는 그 자손 올림포스 신족과 싸워서 타르타루스에 유폐되었었다. 토성의 6번째 위성이다. 하이피어리온 HYPERION 하이피어리온은 히페리온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토성의 제7위성 HELIOS 힐리아스는 광도 또는 태양신인데 광도라는 것은 영어로 measure MEASURE 영어로 광도 도는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 빛의 밝기나 그런 그 광도 measure로 영어로 표현한 단어이고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티탄족 이야기 실패한 거인신들 불길한 이름 타이타닉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거인 자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티탄족이었다. 남성은 티탄, 여성은 타이트니스라고 TITANESS로 불렀다. 그리스인들은 그들 대부분을 엄청난 크기의 거인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티탄이란 낱말은 자이언트와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gigantic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타이타닉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었다. 1911년 그 당시로서는 여객선이 영국에서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 호합한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타닉호였다.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인데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배였기 때문에 침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배의 제작사나 소유주들은 이러한 규모와 시설에 대해 과신한 나머지 구명정이나 인명구조원의 배치 또는 비상훈련 등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12년 4월 14일 이 배는 첫 항해 도중 뉴펀드랜드 남쪽 해역에서 빙하에 부딪혔다.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배는 빙하에 부딪힌 지 3시간 만에 가라앉고 말았다. 2206명의 승객 가운데 1500명 이상이 익사했던 그날의 참사는 유사일의 가장 큰 선박사고로 기록되었다. 만약 배의 소유주들이 신화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면 또는 미신을 조금만 믿었더라면 그토록 허영심 가득 찬 명칭은 피했을 것이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것은 명백히 자멸을 부르는 허세였다. 신화 속에 나오는 티탄족들은 전적으로 파괴적 행위를 담당했던 것이다. 미신을 믿었다면 티탄족의 이름을 이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불길한 징조임을 알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화학으로 돌아가 보자. 우라노스와 텔로스의 이름을 이미 원소 목록에 이용했던 클라프로트는 이제 두 신의 자손인 티탄족까지도 끌어들였다. 1791년 영국의 목사 윌리엄 그레고르는 새로운 금속을 발견했는데 이 금속은 클라프로트의 제안에 의해 티타니엄 금속 원소는 TI 번호 22번이고 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사실 우연의 일치였지만 이 이름은 아주 어울리는 것이었다.
티타늄은 원래 불순물과 섞여 있으면 잘 부서져 그리 쓸모가 없는 금속이다. 그런데 화학자들이 티타늄을 아주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이것이 매우 강한 금속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티타늄은 그 엄청난 타이타닉 강도에 걸맞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선사시대 거대 동물의 이름 중에도 신화 속의 이 거인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들이 있다. 티타노사우루스, 거대한 도마뱀의 뜻과 기간토사우루스, 거대한 도마뱀, 그리고 키클롭스 3형제 중 하나인 브론테스를 연상시키는 브론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천둥 도마뱀이라는 공룡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또한 티타노테리움 거대한 야수라는 이라는 고대의 거대한 콕불소도 그러한 예이다. 아비를 죽이고 시간의 역사를 시작한 크로노스. 티탄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는 크로노스, CRONUS였다. 그는 티탄족을 이끌며 아버지 우라노스에 맞서 반란을 주도했다. 가이아는 거인들과 괴물들을 출산하느라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 크로노스에게 스퀴테 스퀴테라는 거대한 낫을 하사하자 크로노스는 이 낫으로 우라노스를 공격해 죽이고 말았다.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졌던 스키타이 족의 어원도 여기서 나왔다. 그리스인들은 대지와 하늘이 원래는 서로 근접해 있었으리라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상징화했던 것 같다. 크로노스와 그 형제 티탄족들은 태양과 달 및 행성을 상징했는데 이들은 지구와 하늘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주의 형상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남긴 말일 것이다. 이 크로누스라는 말은 시간을 뜻하는 낯익은 그리스어 CHRONUS 크로누스와 어원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CRONUS를 시간의 신으로 간주하게 됐다. 오늘날 시간 할아버지 Father Time, FATHER Time 의인화된 시간이나 때를 가리킨다. 시간 할아버지라면 통칭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무찌를 때 사용했던 거대한 낫 스퀴테를 가지고 다니는 노인으로 그려진다. 이런 이유로 크로노스가 오늘날까지 계속 알려지고는 있지만 사실 크로노스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또 노파를 종종 CRONE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또한 크로노스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고대 덴마크어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리스인들이 정착하기 이전 종족들에게 크로노스는 농경의 신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우라노스를 공격할 때 더할 수 없이 무서운 무기로 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스퀴테는 원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사투르누스, 사투르누스라고 불리는 농경의 신을 모시고 있었다. 그들은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의 일주일간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서 사투르누스를 기렸다. 이 축제를 사투르날리아, SATURNALIA 농신제, 농사짓는 신을 축제 농신제라고 했다. 즐거운 오락과 수많은 의식을 치르고 선물도 교환했다. 이 분위기의 일부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지나친 방종과 과음이 만연하기 시작하자 나중에
SATUMALIA는 야단 법석과 방종 그리고 과음이 판치는 파티를 의미하게 되었다. 토성과 토성의 위성으로 남은 티탄족들,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를 태양으로부터 6번째 행성인 토성과 관련지어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진 행성들 가운데에서는 이 6번째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자 하늘의 외부 경계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별이었기 때문이다. 이 행성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크로노스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6번째 행성은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행성들 중에서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었다. 태양의 인력은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행성은 그리스인이 알고 있던 그 어느 별보다도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 별은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다른 별들을 배경으로 하늘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29.5년이 걸린다. 그 느긋하고 장엄한 움직임은 그리스인에게 옛날 옛적의 신을 연상시켰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 행성에 크로노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로마인들은 이 행성을 SATURN, 사투른, 영어로는 세턴으로 명명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토성의 적도 부근은 한 무리의 고리들이 굴러싸고 있다. 물론 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655년 이 고리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해 토성의 9개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견되었다. 이 위성은 토성에서 시작해서 셀 때 6번째 위성인데 그 이름은 티탄으로 명명되었다. 이 명칭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티탄은 특정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들의 집단을 일컫는 명칭이기 때문이었다. 토성의 다른 위성들도 모두 티탄족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그것은 크로노스와 티탄족을 연관시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7번째와 8번째 위성은 티탄족의 이름을 이름을 따 HYPERION 히페리온과 IAPETUS IAPETUS라 불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아홉 번째는 여성 티탄족의 이름을 따 테티스 TETHYS 디온의 DIONE 레아 RHEA 그리고 포입의 PHOEBE로 명명되었다. 1905년에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성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위성 역시 정의의 여신으로 간주되었던 티탄족의 테미스 THEMIS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발견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러한 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성의 위성들에게 이름을 물려주게 된 티탄족 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레아였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아내였으며 원래 농경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대지의 여신, 또 다른 변형으로도 볼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녀는 또 그리스인들이 실질적으로 숭배하는 12명의 주요한 올림포스 신들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녀는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이름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타족과의 새 RHEAS 발가락이 3개인 이름에도 붙여졌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인들은 본래 소아시아에서 경작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퀴벨레 CYBELE 퀴벨레라는 여신을 받아들였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레아와 동일시했고 그녀를 마그나
마테르, MAGNA, 위대한 어머니 또는 알마 마테르, ALMA, 보호해주는 어머니로 숭배했다. 그런데 알마 마테르는 자신을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미국의 남자 대학교에 적용되어 모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태양의 신 오케아노스. 하지만 티탄족들이 모두 토성의 위성 이름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티탄족이었던 테티스는 그에 속했지만 그녀의 남편 오케아노스, OCEANUS는 그렇지 않았다. 오케아노스는 티탄족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육지를 둘러싼 바다로 상징되었다. 물론 그리스인들은 바다가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지중해와 그 주위의 땅이었던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 정도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육지는 동서남북 중 세 방향으로만 이어진다. continue 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넓게 이어지는 육지를 컨티넌트, continent, 컨티넌트 대륙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지중해는 서쪽으로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에 다다르면 끝나버린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가까이 만나고 있기는 해도 붙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너머로는 드넓은 망망대해, 대서양 대해가 펼쳐져 있다. 이 공해는 멀리 북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인들은 이 공해가 파이 접시처럼 생긴 세계 육지의 경계를 차지하고 큰 폭으로 순환하는 강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결론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산뜻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세계강 월드 리버 WRLD 리버는 한 부분만이 서쪽 끝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서쪽 끝 너머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경이로운 것들의 대부분이 서쪽 끝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후에 사람들은 세계 강이 아니라 지중해 같이 넓게 펼쳐진 소금 바다이며 지중해보다도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대양을 오cean이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한 티탄족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인들의 세계 강에 대한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점도 있었다. 이 강은 실제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도 이어진다. 이 지역에서는 남북 아메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소규모 군도들도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하나의 소금바다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은 편의상 5개의 대양으로 구분한다. 뉴기니아와 수천 개의 섬들은 가장 넓은 대양, 즉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OCEANIA, 남쪽의 나라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여 있다. 어쨌든 그리스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육지였지만 그들이 상상해낸 티탄족의 이름은 오늘날도 이들 바다와 섬들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케아노스의 아내 테티스의 이름은 낯설긴 하지만 위성 이외에도 다른 이름에도 흔적이 남아있다. 지구의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육지와 바다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백억 년 전에는 대서양에서 아시아를 가로질러 태평양까지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었다. 대서양에서 아시아를 가로질러 지중해는 이 물줄기가 남긴 유적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지리학자 에두아르트 GS는
이 바다를 테티스 해라고 명명했다. TETHYS C 테티스라고 명명했다. 피곤에 지친 거인 아틀라스. 아마도 티탄족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존재는 아틀라스일 것이다. 사실 그가 티탄족의 후손인지는 확실치 않다.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는 그를 우라노스의 아들이자 크로노스, 오케아노스, 이아페토스 등의 티탄족과 형제지간이라고 묘사한 적도 있지만 또 그를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자 우라노스의 손자 즉 크로노스와 오케아노스의 조카라고 간주한 것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화에서는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 작가들은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신화를 이야기했다. 따라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아틀라스는 다른 티탄족들과 연합하여 제우스가 이끄는 더 젊고 강력한 신들을 상대로 싸웠다. 그는 티탄족 장군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결국 티탄족은 패배했으며 아틀라스에게 주어진 형벌은 그의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것이었다. 사실 아틀라스 ATLAS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지탱하다라는 낱말에서 나왔다. 그리스인들은 아틀라스가 서쪽 끝의 지롤트 해협 부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지롤트 해협은 항상 신비한 사물들이 안개에 휩싸여 있는 지역이었다. 그들은 아틀라스를 찾아 서쪽으로 더 멀리 탐험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아틀라스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산악지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어느 시점의 아틀라스가 돌덩어리로 변했으리라고 결론지었다. 모로코와 알제리에 걸쳐 있는 산맥은 지금도 아틀라스 마운틴스 ATLAS MOUNTAINS 아틀라스 산맥으로 불린다. 또한 그들은 아틀라스를 아틀란티스들 ATLANTIDES 아틀란티데스 단어는 ATLANTIS 단수는 ATLANTIS이라는 젊은 여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 여신들도 아버지처럼 서쪽 끝에 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여신들을 그리스어로 서쪽을 의미하는 HESPERIDES HESPERIDES 헤리페스들 헤스페리데스 단수는 HESPERIS 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젊은 처녀들의 모습을 한 작은 여신들은 님프 NYMPH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어린 소녀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동물학에서는 곤충의 초기 형태인 애벌레를 님프라고 한다. 그리스인들은 님프들이 여러 가지 자연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목들 사이, 바위나 산속, 그리고 호수와 강 속에 또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말하자면 님프들은 특정한 나무, 특정한 계열의 요정은 SPRIT, SPR 요정 또는 ELF 요정이었던 셈이다. 아틀란티스는 바다와 연관된 님프들이라 할 수 있다. 님프들 중에는 물론 오케아노스의 딸 오케아니스들, OCEANITS, 오케아니데스, 단수는 OCEANIS 오케아니스들과 고대 바다의 신 네레우스, NEREUS의 딸들인 50명의 네레이드들, NEREIDS, 네레이데스, 단수는 NEREIT 있었다. 아틀란티스들은 오케아노스가 있는 서쪽 끝 바다와도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오션뿐만 아니라 아틀란틱,
ATLANTIS이라고도 불렸으며 오늘날은 아틀란틱 오션 대서양으로 불린다. 이렇게 해서 아틀라스 오케아노스는 미국 조지아주의 수도인 아틀란타나 뉴저지주의 아틀란틱 시티 그리고 오션 시티, OCAN, OCT 같은 도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에도 자신들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기원전 355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지진이 일어난 후 서쪽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대한 육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는 이 땅을 아틀란티스, ATLANTIS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그 후에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점점 믿기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천문학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늘은 적어도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늘은 내려앉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하늘을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틀라스는 하늘이 아니라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개념이 생겼다. 실제로 요즘 아틀라스는 떨어지려고 하는 커다란 지구를 한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른 쪽 팔로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피곤에 지친 거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의 신체에서 아틀라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뼈가 있다. 두개골은 등을 타고 내려오는 일련의 뼈들로 구성된 척추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이 뼈들 가운데 가장 윗부분에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바로 ATLAS 아틀라스 제1경추 또는 환추 구스록변의 환추 이다. 한편 초기의 지리학자들은 지구상의 각 지역을 지도책으로 만들면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를 표지 그림으로 많이 썼다. 1500년경 프랑드르의 지리학자 G. 메르카토르는 최초의 근대식 지도를 펴내면서 표지 그림에 나온 그의 이름을 따서 그 지도책을 아틀라스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지도책뿐 아니라 인간의 해부도 등과 같이 어떤 대상을 설명해주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책을 아틀라스라 부르게 되었다. 동물학에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은 티탄족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크기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가장 거대한 고대 공룡은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수백 개의 발을 뻗고 있는 아틀란토사우루스, ATLANTOSAURUS라 불리는 공룡이다.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비트, ATLAS하고 BEETLE 아틀라스 비틀은 아주 커다란 딱정벌레를 아틀라스 못, ATLAS 못, MOTH 못은 나방이니까 큰 나방을 뜻한다. 그리고 1960년대 제조된 두 개의 강력한 대륙간 미사일의 이름은 바로 아틀라스와 티탄이었다. 이들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로 나중에 개발된 세턴이 있다. 우리나라의 4톤 트럭 차종 중에도 티탄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 있다. 해와 달, 새벽, 빛의 원천이 된 히페리온의 세 자녀. 히페리온, HYPERION. 히페리온은 토성의 제6위성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티탄족으로 원래는 태양의 신으로 가주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태양의 신의 역할은 그 역할 헬리오스가 대신하게 되었다. 현대 영어에서 헬리오스가 남긴 가장 중요한 자치는 1868년 인도에서 발생한 일식에서 비록되었다. 일식 시 태양의 붉은 대기에서 내뿜는 빛을 분광기로 통과시켰더니 빛은 서로 다른 색깔의 광선으로 분해되었다. 각각의 광선은
대기 속의 특정한 원소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 각각의 광선들을 흰색이 날 때까지 가열하면 지구상에 갈려진 원소와 동일한 빛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태양빛 속의 광선 중 한 가지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어느 원소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영국의 천문학자 노먼 로키어는 이 광선이 오직 태양에서 생기는 원소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결론 내리고 이 원소를 HELIUM 헬륨 가스류 원소 희가스류 원소 기호가 HE 번호 2 이라고 명명했다. 27년에 이 원소는 지구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이미 그 이름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다음이라서 지금도 이 원소는 헬륨, 즉 태양의 원소로 불리고 있다. 접두사 HELIO는 태양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에 쓰이고 있다.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공존하고 있는 체계이다. 이러한 학설을 heliocentric HELIO centric CENTRIC theory 태양 중심설 지동설라고 한다. 더 일반적인 예로는 언제나 태양을 돌고 있는 해바라기를 들 수 있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꽃은 보통 간단하게 sunflower SUNFLOW라 하지만 조금 낯선 이름으로 HELIO TROPE 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향해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히페리온에게는 아들 헬리오스 이외에도 셀레네 SELENE 셀레네와 에오스 EOS라는 두 딸이 있었다. 셀레네는 달의 여신이고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었다. 히페리온의 세 자녀는 지구를 비추는 세 가지 빛의 원천이다. 태양과 달 그리고 일출 직전 대지로 퍼져나가는 여명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새벽녘의 빛은 태양이 땅 위에 닿기 전에 상층부의 공기와 접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신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헬리오스와 마찬가지로 셀레네도 화학 원소 목록에 그 자취를 남겨두었다. 1818년 스웨덴의 화학자 윈스 야콥 베르첼리우스는 텔루륨과 아주 비슷한 원소, 말하자면 쌍둥이 자매격인 원소를 발견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텔루륨은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따 지어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베르첼리우스는 균형에 맞게 새 원소의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레늄이라고 이름 붙였다. 세 번째 광원 에오스의 이름은 원소들 목록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주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인들은 에오스가 여명뿐 아니라 이 빛이 출현하는 방향도 상징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영어의 이 방향은 east, EAST로 EOS와 글자가 비슷하다. 접두사 EO는 어떤 일의 첫 시작점, 즉 여명을 뜻하는 낱말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때를 찾아보자. 공룡이 멸종한 뒤 지구 역사에는 조류와 포유류가 널리 분포하는 시기가 펼쳐진다. 이 시기를 그리스어로 새로운 동물을 뜻하는 단어를 따라서 CENO CENOZCOIC period 신생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신생대의 초기를 EOCENE 시신세 한자 말이니까 시작한다는 거고 새로운 세계 EOCENE라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매우 오래전에 살았던 말
살았던 말 비슷한 동물의 뼈를 연구했다. 그 동물은 원래 말의 가장 오래된 조상으로 요만한 크기였는데 네 개의 발에 각각 네 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 동물을 EOHIP EOHIPPUS EOHIPPUS 여명기의 말이라고 불렀다. 수십억 년 전 고대인들이 땅속에 남긴 원시적인 도구들을 발견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구는 너무 원시적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풍화장으로 인해 조잡한 도구 모양이 된 돌을 원시인들이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원시적 도구를 EOLITH 여명기의 돌. 이오는 조금 아까 뭐 여명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LITH는 돌을 얘기하니까 여명기의 돌 EOLITH라고 불렀다. 로마인들은 스스로도 여러 형태의 빛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SOL을 헬리오스와 루나 LUNL 셀레네와 아우로라 AURORA 영어로는 뭐 오로라를 에오스와 동일한 신으로 생각했다. 세 경우 모두 영어권에서는 라틴어 이름이 그리스어 이름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 SOLAR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형용사로 태양과 연관된 사물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LUNAR는 달과 연관된 사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태양과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을 Solar System SOLAR 태양계이라고 한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Solar Year SOLAR 태양년 Solar Year라 한다. 마찬가지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Lunar Month LUNARMONTH 태음월 LUNARMONTH 태음월라고 한다. 태음월이 12번 지나가면 태양년보다 6일 짧은 Lunar Year 태음년 LUNARYEAR 태음년가 된다. 이 외에도 다른 자치가 많이 남아 있다. 일광욕을 위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방은 solarium 일광욕실이다. 그리고 소형 양산을 의미하는 파라솔은 이탈리아로 빛을 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달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초승달이다. 어떤 사물을 보고 LUNATE라는 말을 쓰면 그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의 아우로라 여신은 실제로 매우 화려한 자연 환경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태양은 전자라고 하는 미세한 입자를 발산하는데 이것은 지구의 자기력에 이끌려 지구 둘레의 우주 공간에 축적되어 있다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대기권으로 서서히 흘러 내려오게 된다. 지구상의 자기력은 북극과 남극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전자들이 상충부 대기의 원자들과 부딪히면 원자들은 희미한 빛깔을 띠게 된다. 지표면에서 관찰하면 마치 하늘에 유채색 시트나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은 극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런던이나 뉴욕 정도만 내려와도 거의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볼 때마다 여명과 같은 빛이 동쪽에서가 아니라 북쪽에서 출현하는데 놀라게 된다. 그래서 순수한 영어로는 이 현상을 북극광 노던 NOTHERN 노던 NORTHERN LIGHTS LIGHTS 북극광라 한다. 162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인 피에르 가상디는 이를 AURORA BOREALIS 북쪽의 여명 BOREALIS라 일컬었다. 그리고 1773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은 남쪽 멀리 항해하여 Southern Lights SOUTHERNLIGHT 남극광을 발견하고는 이 빛을 오로라 오스테 AURORA AUSTRALIS 남쪽의 여명 오로라 AUSTRALIS라 불렀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의 딸들 중에는 거인족이나 티탄족이 아닌 존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 몇몇은 괴물 같은 덩치와 외양에서 풍겨지는 무시무시한 인상도 더 가공할 만한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다. 에리니우스 ERINYES 에리니에스 단수는 ERINYS 에리니우스들이라는 세 자매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녀들은 특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벌했다. 그들은 죄인들을 쫓아다니며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이 나가게 만들었다. 틀림없이 그녀들은 양심의 가책 또는 한 번 저지른 잘못 때문에 평생토록 갖게 되는 비참한 심정이 상징적으로 형상화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이들 자매를 엉뚱하게도 에우메니데스 EUMENIDS 에우메니데스라고 불렀다. 이 말은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이 이렇게 부른 것은 이들 자매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불쾌한 것을 유쾌한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피해 보려는 완곡 어법을 euphemism euphemism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호평하다라는 뜻이다. 로마인들은 복수의 여신들은 후리아 FURIL 스펠링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근데 영어 단어는 furious FURIS라고 했는데 이것은 FURY 분노, 격심함, 격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본래 이 말은 격렬하게 요동치는 일종의 광기를 뜻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에선 특별히 이와 같은 행동하는 여자를 일컬어 fury FURY라고 부른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런 의미가 약화되었고 furious FURIOUS에는 매우 화내다라는 뜻만 남아있다.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들 모이라이 MOIRAE 모이라이라는 고대의 세자매는 우라노스의 딸이거나 조카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우주의 행로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우주 전체의 행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신들도 그 행로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이라이 세 자매의 이름은 각각 클로토 CLOTHO 라케시스 LACKESIS 아트로포스 ATROPOS였다. 클로토는 살아있는 각 개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실을 뽑고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 사실 이름은 실을 뽑는 자라는 의미로 보통 뽑힌 실들은 클럽 CLOTH 옷감가 되고 옷감은 다시 CLOTHS 옷으로 만들어진다. 이 영어 단어는 앵글로색슨어로부터 나왔지만 틀림없이 클로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케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추첨 LOT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신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했다. 라케시스는 클로토가 뽑은 실의 길이를 측정하고 결정함으로써 이 운명을 통제하는 신이었다. 물론 운명이란 우연히 작용하지 않는다. 몇몇 그리스인들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행위나 결과나 그의 MERIT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메리트는 모이라이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메리트는 원래 장점과 단점을 아우르는 말이었지만 있지만 장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라서 이 말은 장점이라는 뜻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훌륭하다 혹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통 큰 가위를 들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아트로포스는 라케시스가 표시한 지점에서 그 시를 끊는다. 이것은 죽음을 뜻한다. ATROPOS는 그리스어로 돌아오지 않다라는 뜻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아트로포스의 목표를 방해할 수 없으며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 아트로포스는 현대 화학에도 그 이름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벨라도나 BELLADONNA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이탈리어라는 가짓과 독성 식물에서는 안약용 즙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안약은 동공을 확대시켜준다. 이 안약을 사용하는 여인들은 이것이 눈동자를 까맣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벨라도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렇지만 벨라도나의 즙을 삼키면 독이 된다. 1700년대 후반 스웨덴 식물학자 카롤루스 리네우스는 식물을 분류할 때 벨라도나 군의 아트로파라는 일반 명칭을 부여했다. 벨라도나는 아트로포스 여신처럼 확실하게 생명의 실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후 1831년 벨라도나 즙의 유독물질은 아트로포스의 이름을 따라서 아트로핀 ATROPINE 경련완화제이라고 명명되었다. 로마인들은 또 다른 세 명의 여신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파르카이 PARCAE 라고 불렀는데 라틴어로 생성시키다 라는 뜻이다. 뜻이다. 세 자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신들이 이미 정해진 앞일을 미리 계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지시해 주는 방식을 ORACLES 신탁 라고 불렀다.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ORACLE 이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신탁을 접수하는 방법 때문이었다. 그 일반적 방법이란 여사제를 무아지병에 몰리게 한 다음 신들의 계시라고 생각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사제들은 보통 미래에 대해 자세한 예언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신탁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여사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탁의 의미를 수행했다. 그래서 ORACULAR statement STATEMENT라 하면 직설적인 뜻이었고 양쪽으로 모두 생각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뜻하게 되었다. 가장 유명한 신탁은 그리스의 델포이라는
도시에서 행해졌는데 이에서 유래하여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DERPHIC 모호한 이라고 한다. 오라클 ORACL과 같은 말로 FATUM이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말하다의 다른 표현이다. 신탁은 세 명의 파르카이 또는 모이라이가 결정하는 미래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세 명의 여신을 파타 FATA라고 불렀다. 영어에서는 이들을 Three Fates, THREFATES라고 한다. Fate, FAT는 변화될 수 없는 미래를 뜻한다. 모든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Fatalist, FATALIST 운명론자라고 한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파르카이 중 세 번째 여신이 아트로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라틴어로 죽음을 뜻하는 모르타, MORTA 이며 보통 죽음의 천사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죽을 운명이라서 할 때 MORTA의 mortal, 죽음의 존재이며 불사하는 신은 immortal, IM을 붙여서 불멸의 IMMORTAL 불멸의 존재이다. 상처가 심해서 죽게 된다면 상처는 MORTAL mortal 치명적인 것이 된다. 또 장의사라는 뜻의 MORTICIAN에서도 그 이름이